오늘 말씀드린 강의는 노원 특강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부동산 시장 팬데믹과 리세션을 리드하라 이런 얘기인데, 지금 팬데믹이라고 해서 대유행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진행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전반적인 부분들이 리세션이라고 하죠. 후퇴했다. 경기 후퇴라고, 지금 침체라고도 얘기하는데 실질적인 침체는 우리가 디프레션이라고 얘기하고요. 리세션은 경기가 일시적으로 후퇴했다. 실질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1분기,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때 리세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럴 것 같은 거죠. 1분기와 2분기가 마이너스 성장률이 갈 것 같다. 뭐 말로는 올해 내내 마이너스일 거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래서 일단 리세션이 시작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 강의에 앞서서 이제 작년에 9월 달에 저희가 퍼펙트 스톰 강의를 이제 드렸을 때 이런 코로나 말고 원래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여러 가지 반증을 드렸어요. 미국과의 문제, 중국의 문제, 무역 분쟁의 문제들, 그리고 대안으로서 새롭게 생활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에 맞는 그런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를 읽어야 된다, 이 얘기로 끝마쳤는데, 공교롭게도 1월 달 넘어서 코로나라는 이제 일이 터지면서 리세션이 이제 한꺼번에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융위기 형태로 와야 될 침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생각을 달리 가져야 되는 게, 이분법적으로 말하면 좋은 측면은 금융위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앞서 98년도나 08년도 당했던 그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 나타났던 현상들과는 좀 다른 양상일 거다 라는 건데, 또 하나는 해법이 별로 없는 위기가 왔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일이 많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더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안에서도 결론은 나게 마련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준비한 이유는 지금 벌어지는 현상들이 너무 이렇게 폭풍처럼 몰아치기 때문에 좀 정신 차려서 뜯어보자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손 쓸 수 없다면, 시간이 필요하다면 시간이 지난 이후에 살아남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나기가 와서 비를 맞을지언정 그 옷을 계속 입고 있으려면 빨든지 말리든지 아니면 잠깐 피해 있든지 뭔가 방법을 해야 되는데, 계속 소나기만 한탄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한번 현상 속에서 찾아보자는 거죠. 일상 속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밀집돼 있다, 밀집해서 집단 감염됐다, 이런 부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전체적으로 좀 더 움직임을 멈추다 보니까 뭐 날씨도 좋아지고 공기도 깨끗해지고 경기는 무너지지만 이게 극명한 차이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밀집되어 있는,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끊어짐으로 인해서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끊어질 수도 있다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또 접근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도 해결책이 분명히 있다. 물론 이제 코로나 자체는 백신이 나와야지만 해결되지만 그 안에서 만약에 백신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마스크 생활을 계속해야 된다면 이 오래 걸리는 기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면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또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부를 독식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방법을 같이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방법을 찾아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사상 초유의 블랙스완이죠. 팬데믹과 리세션이 온다는데, 블랙스완 하면 이제 뭐 들어보신 분 다 아시겠지만 검은 백조죠. 검은 백조. 백조는 흰 백자 쓰니까 백조잖아요. 근데 거기에 검은색이 출현했다. 듣도 보던 일이 생겼는데, 문제는 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검은 백조가 출현한 모습을 봤을 때 사람들의 반응,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무섭다라는 거야. 실제 검은 백조 나온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런 일이 벌어졌겠어? 라고 했는데, 벌어졌을 때 그걸 맞닥뜨린 사람들의 심리적인 충격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인, 정신적인 멘탈이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이 바로 이런 블랙스완이 나타난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일이 시작됩니다. 검은 백조가 나타났다, 그래서 블랙스완이 나타났다 얘기하지만, 이제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 코로나가 블랙스완이냐? 그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여기 블랙스완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좀 초점을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금융위기 나올 때 우리 카드 위기라든가 또는 뭐 닷컴 버블 위기, 닷컴의 버블 위기라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예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뭐가 튀어나온 건데, 코로나는 예상 범위가 아니라 다른 종별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를 블랙스완을 볼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보자 보면, 작년부터 침체가 와서 어떠한 계기가 터질 것 같았는데 그 계기는 터지지 않고 오히려
다른 걸로 인해서 환부가 일찍 터졌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 얘기는 조금 더 다행일 수도 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왜냐하면 경제적인 부분에서 블랙스완이 왔으면 막을 때까지 막다가 터졌을 거란 말이죠. 골물 때까지 골마서 터지는데 지금 현 상황을 보면 지금 이제 재정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보면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엄청나게 많이 쏟아붓고 있어요. 과연 코로나가 아닌 블랙스완이 경제적인 걸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쪽에 다 전문가들이잖아요. 경제 전문가들, 금융이 있는 사람들. 금융감독위원회랑 대통령이랑 아무리 뛰어난다고 해도 자기가 뭐 안철수 저 의사가 아닌 한 그분도 가서 방역밖에 못 하잖아요. 결국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금융 쪽의 전문가들은 금융위기가 온다는 거는 자기가 알 수 있는 거죠. 경제학자가 경제를 잘한다고 자신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게 터졌기 때문에 오히려 일찍 터져서 사회가 좀 더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서 섞어낼 수 있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그것들이 우리가 지금 잘 봐야 될 것들인 거죠. 결론을 미리 얘기를 드리는 것들은 이 위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통상적인 그런 위기가 아니라 어찌 보면 그냥 위기가 아니라 사건이 터졌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반응하는 우리 자신들이 너무 많이 연결돼 있는 거죠. 나 혼자 다쳤으면 되는데 내가 딸린 식구가 100명이니까 100명이 동시에 위험한 거예요. 한참 잘 나가는 CEO가 드라마에서 보면 갑자기 쓰러지면 후계구도 때문에 무너져서 기업이 날아가는 것처럼 멀쩡히 잘 나오고 아침에 갔더니 회장님이 돌아가셨대? 그래? 그랬더니 나중에 막 사람들이 막 나가고 사퇴하고 누가 들어오고 지금 한진 같은 위기가 오는 거죠. 그렇게 오면은 당황스러운 건데 이런 건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려내고 조금 들이붓고 하면 괜찮다라는 의견들을 계속 주는데 우리 마음속에서는 못 받아들여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까지 속이 넓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당장 내가 죽겠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게 우리 그렇잖아요. 뭐 2억 준대 3억 준대 언제 준대 한 4개월 준대 다 죽은 다음에 뭐 상속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팬데믹과 리세션을 좀 깊게 자세히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존에 있는 금융위기랑 같이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떨어뜨려 놓고 보신 다음에 그 결과물이 금융위기까지 연결될 거냐를 봐야 된다는 거죠. 약간 달리 해놓고 보는 시각으로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블랙스완 말씀드린 대로 검은 백조가 출현했을 때 나오는 당황함, 어떤 상황적인 부분들을 좀 더 인식해야 되는데 이게 나타난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일반적인 기대 영역 밖에 존재하는 게 터졌다.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거는 극심한 충격을 동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은 검은 백조가 나타나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의 마음이 극심해는 거죠. 핵심적인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극심한 충격 이게 어디에 작용하느냐? 심리에 작용하는 거죠. 멘탈이 무너진다고 그러잖아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현대 사회의 경제나 이런 모든 부분들 제일 중요한 것들은 소비자 심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비싸도 사요. 우리 가심비나 가성비 얘기하는 것처럼. 갖고 싶지 않으면 아무리 싼 것도 안 사요. 빈대떡도 먹기 싫으면 배부르면 안 먹는 것처럼. 하지만 3,000원짜리인데 엄청 맛있는 호떡이래요. 목동 호떡이 되게 유명한데 그거 먹으려고 지나가다 와서 가져간 사람도 있고요. 제주도에 있는 우리 연돈에 있는 그 돈가스 먹으러 가서 새벽부터 제주도까지 줄 서는 분도 계시는 거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럴 게 뭐냐면 자기 마음에 드는 거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블랙스완은 어떤 걸 주느냐? 그 마음을 깬다는 거죠. 그 심리적으로 위축하게 만드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고 뭘 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큰 공포를 맞닥뜨리면 우리가 소리도 못 내고 주저앉는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블랙스완이 갖고 있는 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사태가 전반적으로 이런 느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약간 다르다는 거죠. 계속 다르다는 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자, 작년에 나타난 4분기까지의 한국은행 자료죠. 2018년과 19년을 보시면 대체적으로 18년도에는 전체 연간 GDP가 2.7% 정도 됐죠. 작년에 많이 떨어졌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도 2.0에 턱걸이를 했어요. 작년 퍼펙트 스토리 얘기할 때만 해도 과연 2.0이 넘겠느냐 안 넘겠느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겨우겨우 2.0을 맞췄던 건 4분기 성장률이 꽤 나왔다는 거예요. 2.2 정도로. 그래서 메꿨죠. 우리가 평균율을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2%라는 어떤 평균율이 갖고 있으면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오르면 까고 중간에 평균율을 봤을 때 여기를 맞추는 거죠. 그럼 결국은 떨어진 만큼 회복시켜야 되는 거죠.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2%라는 제로면 2% 밑으로 떨어진 만큼 2% 위로 올려야 평균이 되는 거니까. 경제 성장률은 간단해요. 많이 떨어졌으면 많이 해야 되는데 어느 때 가장 경제 성장률이 안 좋냐? 대부분 다 1월달, 1분기 때 안 좋아요. 왜냐하면 1분기 때 겨울 넘어오면서 이제 시작점에 있기 때문에 계절적 요인들이 많이 있어서 1분기 때는 대부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합니다. 제일 높을 때가 언제냐면 가장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분기, 2분기, 3분기 가서 애매하면 4분기 때, 그때가 추석 지나서부터죠. 그때 우리가 추경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추석 앞두고 무슨 돈을 막 풀단다 이런 것들이 거의 마지막에 나오는 게 정부가 하는 일이죠. 그거는 꼭 그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경제 성장률의 추이를 맞춰서 돈을 언제 부을까? 마지막 남은 돈을 부을까? 그래서 우리가 쉽게 뭐 과거에 보면은 보도블록 까는 일이죠. 보도블록 까 2.0 맞추는 거죠. 야, 돈 어디다 써도 쓸 데가 없으니까 일단 보도블록 까. 까고 갔던 게 과거에 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을 쏟아부으면서 예산을 맞추는데 희한하게 우리나라는 그 맞추는 예산들의 대부분들이 부동산 쪽에 가 있었다는 거다. 작년에 부동산 그렇게 안 좋았다고 해도 정부의 토목공사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쏟아부었어요. SOC 공사도 결국은 9월, 10월 넘어가서 SOC 하겠다라고 해서 얘기했었고 마지막에 가서는 올해죠. 올해부터 뭘 하겠다 해서 재정정책 하겠다고 해서 예타면제 사업들 다 시작하겠다 해서 엄청난 돈을 해놓고 작년에 발표를 많이 해놨단 말이죠. 이제 그게 올해 가야 되는데 그게 가려면 정부에서 예산이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 예산이 지금 다 어디가 있어요? 기본소득으로 이제 가는 그 배경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상해야 될 것들은 어떤 거냐? 부동산이 좋아요, 나빠요? 그렇게 그냥 말하면 안 되고요. 부동산이 좋아질 수 있는 돈을 작년에 약속했는데 그 돈을 올해 준답니까로 가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상황을 볼 때는 그렇게 보셔야 돼요. 부동산도 돈 싸움이잖아요. 지자체에서 땅을 팔려면 돈이 있어야 파니까. 근데 그 돈은 국회의원이 예산에서 따오는 거고 정부가 예산을 책정해 주는 거고 지자체 보조금 내려주는 건데 그걸 작년에 다 했단 말이죠. 오히려 그 중대한 사업은 국책 사업으로 다 국가에서 돈을 대겠다 할 정도고 서울시 도시철도도 서울시 예산으로 하겠다. 강북 횡단철도 만들겠다. 목동선, 면목선 이런 것들 전부 다 서울시 예산으로 하겠다고 했잖아요. 민자로 주니까 사업성 안 나온다고 안 하니까 서울시가 직접 하겠다고 해서 갑자기 그때 막 가격이 오르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돈을 줄 수 있겠냐 올해. 안 준다 문제가 아니라 과연 그 돈이 제대로 나올까? 요거를 우리가 고민해 보면 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좀 알 수 있다는 거죠. 청약이나 이런 문제를 보시면 안 돼요. 지금 경제는 청약은 지금 접수받는 거잖아요. 2년 뒤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재건축을 2년 뒤에 물론 이제 PF가 붙어서 간다고 해서 끝이 온다고는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주택 청약이나 이런 거 말고 나머지 사업들은 끝을 볼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받을 때는 좋지만 그 돈이 올 것이 2년 뒤에 여러분의 물건으로 돌아갈지는 장담 못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 넣을 수는 없어요. 전체적으로 국가 예산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적 그런 사업이 진행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지금 작년에 많이 메꿨단 말이죠. 그래서 2.1을 했어요. 2.1을 했던 이유는 우리나라 신용도가 국가 신용도가 2%대의 성장률이 밑으로 떨어지면 신용도가 떨어져요. 전체적으로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 나라들. 그래서 우리가 무디스라든가 뭐 이런 그런 지역에서 국가 정도로 뭐 이렇게 돈을 빌려고 투자를 할 때 국가 신용도를 보는데 아시아 국가나 이런 신용도 낮으면 차관 돈 안 빌려주고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데 들어가려면 이자율 비싸지고 우리나라는 괜찮았는데 2%대가 떨어지면 이제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일본처럼 거의 엔화가 달러처럼 기축통화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모를까. 원하는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힘은 발휘 못하는 상태에서는 2% 성장률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겨우 막아놓은 게 이 상태였으니까. 자, 그래서 그래도 보시면 건설 투자하고 설비 투자를 보고 건설 투자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쪽을 보시면 돼요. 설비 투자는 기업에서 하는 건데 이 전체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 나왔을 때 제일 지금 보면 연간 마이너스 산인데 뒤에 보시면 4, 4분기 때 건설 투자가 6.3이에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결국은 막은 거죠, 그걸로. 우리가 계속 부동산으로 경기 부양 안 한다고 하지만 생활형 SOC라고 해서 사실상 부동산 쪽 경기 부양을 한 게 나타난 모습인 거고요. 또 하나는 문제는 기업의 설비 투자가 이것만치도 안 됐어요. 굉장히 1.5밖에 안 나온다는 거. 앞에는 다 마이너스 8.1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나라의 재정은 어쩔 수 없이 투입해서 마지막에 성장률을 맞춰놨지만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설비 투자를 안 해요. 설비 투자는 기반시설 까는 거예요. 자기네 사업체. 예를 들어서 유통 같은 경우면 물류센터를 많이 짓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제조업이라면 생산 라인을 늘린다든가
자동차라면 이런 거 늘려야 되는데 우리가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도 GM 사태 때문에 뭐 이랬고 다 늘리진 않았잖아요. 해고도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은 2년 내에 마이너스인데 작년에 굉장히 컸다는 거죠. 희한하게 작년에 기업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설비 투자는 안 했고. 그러니까 현금이 많았다는 거죠. 기업들은 미리 경기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 M&A가 많았단 말이죠. 그리고 펀드라든가 이런 자금들, 외적 자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자금을 통해서 기업들이 현금을 해서 어디다 갔어요? 해외로 갔어요, 해외로. 건설회사들 대부분 해외 투자 많이 들어갔어요.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큰일 났어요. 그래서 못 들어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해외 수주를 받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이래서 지금 건설회사들도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다른 것도 좋지만 건설회사도 왜? 이번에 부양책에서 부동산만 빠졌어요. 부동산만 빠졌어요. 부동산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부동산도 해줘야 된다. 건설회사 도미노 난다. 근데 건설회사들이 보세요. 설비 투자들이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간 상태에 작년에 건설이 해외 투자를 많이 시도했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도 역풍을 맞는 거죠. 자, 여기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니까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많이 가라앉고 있었기 때문에 기업들은 설비 투자를 줄이고 뭘 늘렸겠어요? 현금 비축을 많이 늘렸어요. 그래서 현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업들이. 그리고 그것들을 컨소시엄을 통해서 큰 데를 투자한다든가. 이제 그 돈을 모았으면 내가 신한산선 다 먹겠어. 이렇게 투자 안 하죠. 여럿이 쪼개서 투자하는 거죠. 왜? 기업들이 한번 당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모아서 잘라서 여럿이 공동투자 형태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투자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머리를 잘 쓰고 있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미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업들은 대비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코로나 전까지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기업이 기업 활동에 대해 현금만 모으고 있으면 당연히 고용 창출이 안 되는데 우리나라 목표는 소득 주도 성장인데 소득을 주도할 수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이 고용을 안 한 상태에서 이대로 간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국가인데 내수가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내수가 안 받쳐줄 때 위기가 오면 수출은 등락나는데 내수가 안 되면 돈을 벌 수 있는 그 앞마당이 없는 거랑 똑같죠. 돈을 외국에서 빌려와야 되니까 그런 그 소위 말하는 속이 빈 상태에 강정이 돼버리니까 위험한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경상수지, 수출을 해서 버는 돈은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경상수지가 기가 막혀요. 경상수지가 흑자인데 줄어드는 흑자죠. 불황형 흑자라고 하죠. 불황형 흑자. 작년에 퍼펙트스톰 얘기에서도 불황형 흑자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기울기가 세지고 있죠. 지금 보시면 상품 수지, 분홍색이 상품 수지고 밑에가 서비스 수지인데 서비스 수지 늘어나고 상품 수지 늘어난 상품 수지 많이 줄어들었죠. 서비스 수지도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경상 수지 자체도 줄어들고 있어요. 최근에 나온 자료인데 수출액 증감률이 일평균도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보시면 팬데믹이 선언된 10일 이후 각국 경제가 크게 휘청기고 있다. 수출에도 영향을 끼친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돈을 버는 나라인데 수출이 어려워지는 상태가 계속적으로 왔는데 더 심해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수출을 많이 해서 그 돈을 달러로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보유액이 기업들의 달러 보유액들은 줄어들고 뭐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건 둘째치고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내수가 올라오지 않는 한 한계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코로나의 경우에는 가장 큰 게 연결을 잘라내는 역할이고 그 연결은 국외적인 연결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팬데믹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외. 팬데믹은 전 세계 유행인데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수출길이 막혀버리는 현상이 나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지금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고 다 괜찮아지는데 기업 수출에서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결국 나 혼자 잘 된다고 이 판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작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경기를 볼 때 이제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이 동조화를 잘 보셔야 돼요. 이 동조화 앞에 글로벌 동조화라고 세계 경제가 같은 판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주가와 우리나라 주가, 미국의 부동산 시장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왜? 거기에 있는 돈이 여기도 있고요. 여기 있는 돈을 근로 투자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해외에 직접 투자를 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주식이든 뭐든 하지만 해외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직접 부동산을 사기도 하기 때문에 연동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려워서 세계가 어렵지 않아. 그러면 우리나라 버텨요. 근데 우리나라는 괜찮은데 세계가 어려워. 그럼 우리나라 못 버텨요. 이게 같이 돼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또 어느 정도 실시간으로 돼 있어, 거의. 지금 밤 자고 일어나면 아침 7시에 눈 뜨시는 분들이 죽으려고 해요. 왜? 밤새도록 미국 증권을 보고 있었는데 9시 문 여는 게 미치겠는 거야. 야, 오늘 또 날아가겠구나. 아침부터 우울해요. 찬란한 해가 떴는데 우울해요, 그분 혼자. 9시 땡 치면 갑자기 막 꽂히니까 미치겠는 거야. 그 다음날 또. 그리고 하루 날렸는데 바로 밤에 또 갑자기 뭐가 풀어서 올랐다가 기대감이 나 내일 팔아야 되나? 9시부터 팔려고 준비하고 있고. 이런 현상이야, 지금 계속. 왜? 동조화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인식하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덩어리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내수가 좀 빨리 붙었으면 괜찮은데 내수가 없는 상황에서 수출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 그래도 지금 항공기도 막히고, 항공이야말로 진짜 연결해주는 역할인데 항공이 막히고 유럽이 그 정도 되고 이탈리아 그렇게 되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면서 우리나라의 이 길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내수가 안 되는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가 자, 코로나는 우리 자체는 극복할 수 있는데 실제로고 백신이 아니어도 우리나라는 상당히 빨리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다 갖췄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거와는 별개로 리세션 또는 디프레션까지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더 어려운 거예요. 야, 쉽지 않구나. 우리가 벌써 이렇게 글로벌화되어 있나? 이러면. 우리가 G7이라는데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데 항상 G7이잖아요. 자, 그래서 한국은행이 기업 경기 실사를 매달 발표합니다. 매달 발표하는데 2월 달에 봤더니 전체적인 이 기간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확대해 놓은 부분인 거예요. 이미 이만큼씩 떨어져 있다는 거죠. 기업들이 경기가, 자, 현금은 모아놨어. 아까 보이 현금 모아놨어요. 그리고 설비 투자는 안 했어. 그러니까 어쨌든 쓴 돈은 많이 없어서 비축은 하고 있는데 비축한 돈을 까먹게 생기는 일이 생기고 더 들어올 돈이 없어지게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문제가 생기죠. 자, 그런데 보통 이럴 때는 기업들이 갖고 있는 돈을 풀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풀어요? 뭐 휴가를 좀 갔다 오라서 유급휴가 준다 이렇게 안 풀고 어디다 풀어요? 자사주를 사죠. 네. 그게 주주한테 유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되게 웃긴 얘기인데 미국도 자사주를 사요. 자사주를 사는 건 나쁜 건 아니죠. 투자한 사람들한테는 주식 자체가 양질화되는 거니까, 그죠? 많이 풀린 걸 줄여서 주가 가치를 높이는 거잖아요. 문제는 이거는 일반적으로 금융위기가 오면 자사주 사면 좋죠. 왜? 금융위기는 돈을 갖고 없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회사가 망할 때 회사에 투자했는데 거기서 자사주 사면 건실해지니까 나는 살아남는 거예요. 코로나는 회사를 다니든 안 다니든 죽어요. 그런데 자사주를 산다면 회사는 크지만 또 그 회사가 자사주를 사면서 뭘 또 바래요? 정부에다가 돈을 바라죠. 그러면 그 돈은 세금으로 지원된단 말이에요. 그 세금 국민이 낸 거고. 묘하죠. 국민들은 어려운데 비축해둔 돈을 자사주를 사버리면 게임이 안 맞는 거죠. 불공평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차라리 그거를 대구에 기부한다든가 일정 부분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 있어야 되는데 기업들은 이럴 때 자사주 삽니다. 근데 자사주 사면 주주들한테 유리하니까, 주주가 전 국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주식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삼성전자가 자사주 사면 삼성전자 주식을 가진 사람들은 해피할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소상공인도 어렵고 다 어려운 거죠. 그냥 그 돈으로 나와서 회식을 해주시면 저희 같은 연안식당은 너무 살아나고 좋을 텐데 거리두기를 해야 되니까 그거 못하지만 그런 부분인 거예요. 조금 더 공익적으로 쓸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돈이 없지도 않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자사주를 산다라는 소극적인 행위를 통해서 기업들이 양쪽으로 자기 살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어렵다고 얘기하는 그 어피 안에는 다 어렵진 않다는 거예요. 확실히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버틸 만한 사람들이 그 부분을 연대해야 되는데 연대를 안 하면서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회복이 더 더딜 수도 있다는 부분들을 좀 챙겨보시면 좋죠. 경제심리지수는 제일 중요한 부분인 거죠. 소비자 심리지수와 경기실사지수 합쳐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과거에도 이 부분이었는데 지금 조금 올라가다가 작년에 좀 올라가다가 또 완벽히 꺾였죠. 심리지수는 등락폭이 세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심리지수가 회복이 돼야만 그래야만 어려워도 그래도 소비가 일어나기 때문에 소비라는 것들은 벌어들인 돈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이 회전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느냐 아니면 국민 돈을 많이 써야 되느냐 이런 면에서 대부분 다 국민의 소비가 많아져야만 경제가 돈다라는 판단을 하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소득주도 성장, 저소득층에 대한 그 직접 지원 이런 것들을 했던 이유는 내수가 수출은 지금 잘 돼서 기업들이 뭐
대기업으로 몰려있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줄어들긴 하지만 이득이 나오고 있는데 내수 자체가 꺼진다는 것들은 국민 자체 소비가 없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쪽에 더 집중을 하자 이런 거고 이재명 도지사가 돈을 푸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거죠. 그리고 한시적으로 돈을 푸는 이유도 가장 이 시각을 어떻게 보겠다는 거예요? 길게 가지 않겠다는 거죠. 이게 만약 내년 내후년 4, 5년 가는 위기라고 한다면 지금 10만 원 주는 게 무슨 이득이 되겠어요. 하지만 그럴 위기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행정적인 서울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갑자기 탁 막힌 거를 풀어주려면 물부터 부어줘야 되기 때문에 부어놓고 정신 차리고 보자라는 취지에서의 금액이 얼마가 되든 간에 한시적으로 돈을 다 바닥에다 푸는 작업들은 이게 뭐 포퓰리즘일 수도 있으나 지금 당장으로서는 적절한 타임이 아닌가라고 봐요. 그게 3개월 내에 소비가 일어나고 다시 들어오는 회전이 된다면 마치 말라가는 펌프에다가 물을 부어서 마중물을 끌어올리는 역할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급격하게 떨어진 부분들을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는, 우리 사이드 브레이크가 거는 것처럼, 서킷 브레이크 걸리는 것처럼 급격하게 떨어진 주가를 5분 정도 쉬게 할 수 있는, 15분 정도 쉬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도 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정책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나라가 해주는 기본소득은 좀 어려워요. 그거는 좀 오래 걸리는데, 지자체가 나서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방자치가 지금 7년, 8년 넘어오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권한이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꺾였기 때문에, 적어도 기업을 살리는 측면이 아니라 지금은 소비자 심리를 살리는 측면에서도 급작스러운 대책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보는 거죠. 이미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2019년 8월 88에서 91, 91, 91, 92 하다가 87로 뚝 떨어지는 거는 그냥 유지하다가 푹 꺾이는 거죠. 주저앉는 상황인 거죠.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한 겁니다. 코로나 맞이해서 이게 어제까지의 기준인가? 22일인가 그러는데 중요한 건 확진자가 얼마 나오냐 이게 아니라 모든 것들은 추세에 달려 있습니다. 추세가 계속 우리 빨간색이 나오다가 정점을 찍잖아요. 그리고 꺾여서 내려오는데 반대로 해외는 이중에서 급격하게 올라가죠. 우리가 여기 올라오는 시점과 거의 우리가 2월 16일, 20일 사이였으면 얘네들이 그 한 달 정도 지나서 다시 유럽이나 미국이 올라오는 시점이죠. 자, 우리는 꺾였는데 얘네들이 올라간 시점이 뭐가 중요하냐? 이 시점이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꺾이는 거, 우리가 올라가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올 때도 저희가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잖아요. 그냥 다녀서 밥 먹고 그냥 잘 조심하고 어디서 누가 나왔대? 야, 왜 안 한대? 야, 방역을 한대? 대박! 막 이렇게 하고 야, 대구 어째? 막 이러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런 말도 못하는 시점이죠.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되면 이때부터는 뭔가가 역학각으로 바뀌는구나. 우리는 이제 진해 군항제도 가야 되고 제주도 유채꽃도 봐야 되는데 우리는 별 문제가 없는데 해외에서 귀국하신 분들이 그분도 유채꽃 보러 다니시고 그분들이 진해 군항제를 가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거는 뭐 당한 거잖아요. 이런 일이 위험하구나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팬데믹은 이 시점에 들어온 거죠. 팬데믹을 좀 일찍 해야 되지 않느냐 얘기하지만 아까 이제 보실 거지만 팬데믹이 그냥 막 선언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 역시 뭐 절차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S&P에서 이게 나온 다음에 뭐가 발표했냐면 최근에 발표죠. 지금 자료 나간 것들은 최근 일주일 상황에 나온 것들하고 한 달 상에 나온 자료들만 추려서 보내드린 거예요. 계속 바뀌기 때문에 가장 최근 걸로 하려고 자료도 어제 넘겼어요. 어제. 올해 한국 성장률이 마이너스 0.6 역성장한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냥 떨어진 거죠. 성장이 아니라. 그런데 내년에는 2.1% 할 것 같다는 거. 그 얘기는 올해 그냥 이 상황은 어쩔 수 없이 급격히 떨어졌지만 내년엔 다시 2%대 성장이 온다. 2% 성장이 아니죠. 추정치 작년에 2.1% 했는데 작년에 5%, 내년에 5%로 온다. 그러니까 보통 2년치를 하는데 올해는 0.6으로 떨어질 것 같고 내년은 2.1% 예상했으나 내년에는 5% 정도로 얘기하다. 이건 전망이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높인 거.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그냥 이 정도로 봤을 것을 확 떨어졌다가 확 올라온다라는 얘기는 이 리세션이 갖고 있는 힘이나 또 우리나라를 보는 해외 시각이 다르다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우리를 보는 시각은 별로 안 중요해요, 지금. 우리 경제가 어두워 이거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해외에서 왜? 지금 뭐가 잘못됐냐면 개미가 돈을 다 갖고 다 사잖아요. 근데 돈은 다 어디 빠져나갔어요? 해외 돈은 다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거 사는 건 별 중요하지 않아. 돈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야. 몇 조를 사요, 개미가. 그거 개미 아니잖아요. 배짱이 정도 수준 돼야지 그 돈이. 개미가 무슨 돈 있을 걸 다 삽니까?
그런데 그 빠져나간 돈은 더 많이 빠져나갔는데 그 돈이 들어올 거냐는 거예요. 해외 사람들, 해외 이런 그 기관들의 얘기는 우리나라가 안전한 투자처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나간 돈을 다시 넣을 수 있느냐를 보는 건데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렇게 넣는다는 얘기는 이 시점만 지나면 돈이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게 우리나라의 체계가 굉장히 나쁘지 않다, 좋다라고 보고 오늘, 어제 계속 우리 키트 수출하고 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직접 수반들이 전화해서 한국 모델로 가겠다. 가장 핵심적이었던 것이 맥도널드만 갖고 있던 드라이브스루를 우리가 했다는 거죠. 보건 체계에다가, 그죠? 스타벅스 DT를 우리나라가 했다는 거죠, 그죠? 아무도 우리나라의 모든 점포도 DT를 안 했는데 보건당국에서 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일산이 힘이 보여요. 그래서 일산이. 자, 그런 것들을 보니까 발상이 좋은 거고 그리고 역학이 된다는 거죠. 그 정도가. 올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수확은 우리나라를 세계로 입증했다는 거죠. 우리 작지만 만만한 놈들 아니야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세계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빨리빨리가 왜 중요한지 코로나는 속도전이야. 장난해? 우리 끝났어. 왜 얘기하는 거지? 니 시작하냐? 어떻게 할래? 한국으로 와. 여긴 청정지역이야. 막 이렇게 하죠. 그리고 우리는 막지도 않았어요. 그거. 욕을 그렇게 먹었는데 결국은 호평받죠, 이제. 그래도 한국이 아무도 안 먹어갖고. 우리는 들어온 사람만 검역하겠지 못 들어오긴 안 하겠다. 자신감이죠. 이게 처음에는 약간의 실수가 있었으나 이게 반전되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들을 해외에서 본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단기 위기로 끝난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굉장한 성장이 올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얘기가 아니라 해외 얘기인 거죠. 우리나라가 서로 모두 가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해외에서는 한국이 괜찮다. 저 정도면 극복 위기가 된다. 저렇게 대처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정부도 그에 따라서 계속 돈을 퍼붓는 일을 하고 있고요. 블랙스완이 갖고 있는 것들은 이런 얘기입니다. 블랙스완에 대한 책을 썼던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가 13년 전에 블랙스완을 썼는데 그 책에 나온 내용이 똑같이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해요. 저도 읽어봤는데 기억은 안 나요. 이게 있었는지. 우리가 여행을 더 많이 하면서 전염병이 더 발달할 거다. 수직적으로 우세한 세균들은 수적으로 우세한 세균들은 증가하고 성공적인 킬러는 더욱 효율적으로 광다에 확산될 것이다 해서 전 세계 전역에 걸쳐 특이하고 정교한 바이러스의 확산 리스크를 자기는 예견하고 있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주목을 받는 거죠. 그런데 물어봤더니 내가 예견한 게 아니라 나는 이 얘기를 한 거다. 예측이 아니라 너무 많은 연결성. 이게 우리 삼성에서 말하는, SK에서 말하는 초연결 사회죠. 초격차, 초연결이죠. 초연결 사회가 갖고 있는 취약성들이 이런 거 있다. 너무 밀접하게 붙어 있다 보니까 쉽게 감염되는 건데 감염이라는 게 그전까지는 우리가 없었지만 이런 게 생겼을 때는 너무 쉽게 노출되는 거.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우리가 그 외계인 영화 같은 거 보면 마지막에 허무하게 외계인 죽을 때 보면 다 우리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죽잖아요. 톰 크루즈가 나 우주전쟁도 그렇게 개고생하다가 다 쳐다봤더니 감기 걸려서 죽었어요. 그렇죠? 다 그런 거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코로나도 우리가 바이러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감기의 일종인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RNA로 되어 있을 때 변이가 잘 되는 그런 단백질이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날이 더우면 괜찮아진다는 얘기는 단백질이 쉽게 부패하기 때문에 공기 중에 나와서 열을 받으면 쉽게 부패하기 때문에 날이 더워지면 없어진다라고 해서 날 더워지면 괜찮을 거야 얘기했는데 변이가 발생한다라는 것도 있고 우리는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은 다시 오겠네 뭐 이런 것도 있어서 야 그러면 호주는 왜 나타나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 거에 변종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결국은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오늘 다 없앨 수는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자고 하는 건 끝났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언제든지 상시 어깨에 이고 가야 될 거기 때문에 줄이는 방법을 찾고 거기서 대응할 방법을 찾는 건데 지금 해외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우리나라를 조금 더 잘 대처하는 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곧 반영되지 않을까 보는 거고 실제적으로 이 초연결상이라는 거는 시대가 발달할수록 더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좀 체크해야 될 게 있어요. 연결인데 자, 이 연결이라는 키워드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내셔야 돼요.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연결을 끊는 방법 있죠. 연결을 끊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겨요. 근데 연결을 다시 이어요. 연결이 끊어진 사회에서도 연결을 이어지는 방식이 나타나느냐? 그죠? 어떤 걸까요? 이게 온라인이잖아요. 연결이 끊어진 사회에서 연결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유로 하고 온라인으로 계약도 한다고 하고 강의도 온라인으로 하고 다 하잖아요.
멀리 있지만 이 연결에서는 여기서 초연결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코로나는 직접적인 대면이잖아요. 비대면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잖아요. 그 청약도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몰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자, 연결이 끊어진 상태에서 연결이 가져오는 방법들은 이게 만약에 지속된다면 이 부분이 더 각광받겠죠. 이 부분 하나 보셔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연결이 되지만 연결된 것 같이 보이지 않는 거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연결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배민 작업이죠. 배민.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더 커지는 거. 나 대신 연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연결하는 게. 나만 안 다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배달앱이라든가 이런 게 배민이 그 어려운 거에서 팔았는데 성장은 올해 엄청나게 작년에 크게 했고요. 지금도 더 엄청나잖아요. 쿠팡이 저러다 적자 벗어나는 거 아니야? 이럴 정도로 지금. 손정희가 쿠팡에 그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욕을 먹었는데 코로나를 알고 투자했나? 뭐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지금 쿠팡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런 거죠. 대신 접촉하는 것과 온라인으로 접촉하는 것들은 접촉하지 못한 사회가 동시에 갈 때 이게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식에서도 그래서 IT 기업들이 많이 되고 게임 기업들이 되고, 게임은 질병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뭐예요? 질병은 코로나고 게임은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됐죠.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24시간 하면 안 된다. 지금 어떻게 24시간 하세요. 그래서 누가 지금 많이 크고 있어요. 우리 롤플레잉 하고 있는 MMO 뭐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하는 거. 게임 회사들은 난리 났죠, 지금. 뭐 집에서 뭐 해요? 게임 하는 거죠. 갑자기 막 아이템들이 쌓이고 있고 막. 자, 연결성을 어떻게 볼 거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부동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연결을. 집이 안 팔린대요. 왜? 사람들이 안 보러 온다고요. 그런데 제가 아시는 분들은 계약을 해요. 왜? 손님을 데려가니까 안 보여줘요. 중개사가 가니까 보여주죠.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한테 의뢰를 해야 될 거니까. 중개사가 가서 다 찍어와요. 동영상을 찍고. 이번에 우리 올라온 거 보셨죠? 제주도 거 물 거 이렇게 보여준 동영상 보셨잖아요. 그게 중요하죠. 저는 유튜브를 못해요. 안 해도 돼요. 자기가 만들어서 의뢰해서 올려주면 되죠. 그리고 그거를 고객들한테 보내주면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고객이 없어. 그죠? 평소에 안 만들어 놓고. 평소에 맨날 오는 고객만 받아서 온라인 고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뿌리질 못해요. 분양하시는 분들은 한번 분양할 때 자기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요즘에 분양할 때 그걸 써요. 요즘 분양은 걸어와서 이렇게 안 합니다. 그 사람들 앉혀놓고 다 온라인 작업하고 해갖고 뿌려놓고 계약할 사람만 데려와서 계약하고 가는 방식인 거죠. 엄청나게 달라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걸 했다면 지금 같은 때 여러분들이 집에서 폭폭하게 있을 게 아니라 좋은 물건들이나 아니면 투자 좋은 것들을 해서 동영상으로 내 얼굴 이렇게 찍어갖고 어색하게 찍는 거죠. 얼마나 진정성 있어 보여요. 찍어갖고 보내는 거예요. 고객들한테. 힘드시죠? 제가 대신 가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보고 청약 열기 보여주시죠. 이렇게 보고 그런 거 봐도 안 가는데 보잖아. 이게 경쟁력인 거예요. 우리가 달라진 사회에서 하려면 이 부분들을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냥 웃고 떠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비대면이 일상화된다면 나도 그 축을 하나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팬데믹이 뭐냐? 특정 권역의 창고를 넘어 2개 대륙 이상으로 확산되는, 유럽에서만 돼요. 유럽은 대륙의 한 덩어리잖아요. 우리가 유럽 어느 나라가 아니라 유럽은 한 덩어리예요. 미국에서 하다가 유럽에서 하다가 2대륙으로 넘어가니까 팬데믹 들어오잖아요. 실제적으로 대륙 이상으로 확산돼야 된다는 게 팬데믹이죠. 그래서 대유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까지 퍼졌다. 더 이상 이거는 놔두면 전 세계가 감염 우려가 있겠다라 해서 팬데믹을 선언하는 건데, 이 팬데믹이 후에서 한 게 이제 3가지라고 해요. 홍콩 독감 하나, 그리고 신종플루 하나, 코로나 이번에 하나. 후가 설립된 이후로 지금 많이 나오는 것들은 스페인 독감 얘기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이후에 전쟁 끝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데, 문제는 전쟁 통해 죽은 게 아니라 끝나고 집에 와서 죽었어요. 집에 와. 뭐 잠복기가 있다는 거죠. 이런 바이러스들은 지금은 모르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이상해요. 그 제주도에 오신 분도 뭐예요? 제주도에 딱 내려서 출국하고 나니까 이상한데? 라고 했대요. 그 가야 되는데, 그리고 자매국수집을 가서 국수를 드셔갖고 자매국수 본점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햇빛이 날아가고 막 지금 난리도 아니죠? 빨리 가야 되는데 내리고 나서 이상한데? 좀 더 다녀볼까? 이렇게 더 다니다가 지금 욕을 엄청 먹고 있는데 위험하죠. 자, 중요한 거는 신종플루 때 팬데믹 선언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왜 기억을 잘 못할까? 지금 넷플릭스에서 검색하시면 팬데믹이라는 거로 검색하시면 다큐멘터리가 6편짜리가 있어요.
이거 나올 때부터 12월부터 야 팬데믹 봐봐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팬데믹 또 우리나라에서 감기 봐봐 감기 막 했죠. 영화 감기 봐봐. 감기는 너무 좀 과장됐는데 그런데 이번에 분당 재생병이 터지면서 진짜 감기 아니야 이게 터지는 일도 생겼죠. 자 신종플루 때는 기억을 잘 못하시는데 팬데믹이 나온 것들은 요걸 가지고 연구한 것들이 많이 나와서 이때 어떤 연구가 있었냐면 백신을 모든 감기에 쓸 수 있는 종합 백신을 만드는 작업들을 하는 다큐멘터리를 찍혀 있어요. 보시면 굉장히 처절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해왔던 걸 찍어놨는데 문제는 여기서 뭐예요? 항바이러스의 타미플루가 치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됐으면 지금도 계속 이걸 하고 있겠죠. 결국은 팬데믹을 선언한 것 중에서 가장 핵심은 여기서도 뭐가 나와야 된다? 백신이 나와야 돼요. 답은 간단해요. 코로나는 백신 나오면 주가 올라요. 주가 올라요. 그래서 어디가 주가가 바닥에 몰라요. 어디가 시작해? 백신 나오면 사야 돼요. 그 늦죠. 늦죠. 그럼 백신이 언제 나올까요? 막 고민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첫 기사 올려드린 기사 보시면 백신 처음에 우리나라가 개발해서 지금 임상시험 중이다라고 또 개발이 언제여서 12월이었어요. 12월이나 가야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개발된 거 뭐 나는 거 좀 땡겨서 9월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7, 8, 9, 요 안쪽에 결론이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임상시험을 3번, 1상, 2상, 3상에서 임상시험을 3번 해야 되는데 지금 1상 정도는 들어갔다고 하고요. 2, 3상 넘어가서 사람하고 나와서 퍼뜨릴 수 있을 만큼의 백신이 만들려면 더 오래 걸리는데 치료제 형태로만 그러니까 예방접종이 아니라 치료제 형태로는 빨리 나와야 되니까 7, 8월, 9월 달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다 보면 사실 치료제만 나와도 리세션 정도는 해제할 수 있어요. 다만 너무 많이 망가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지금 쏟아붓는 거죠. 이 타임 놓치면 이제는 개발돼도 망가진 거야. 동상이 썩어 나가는 거죠. 지금 동상 초기에 뜨거운 물을 받든 뭐 하든 해야 되는데 이때 놓치면 끝은 잘라내야 되는 거잖아요. 치료를 한다고 해도 발가락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발가락을 살리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욕을 먹어도 돈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고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라들이 다. 뭐가 있어요? 돈 푸는 거밖에. 대통령이 가서 뭐 붙잡고 울어줘요? 그런다고 돼요? 안 되지. 감염되잖아요, 대통령이. 그래서 자, 그런 거죠. 그래서 팬데믹에 대해서 이게 하얘서 잘 안 나오는데 이 부분 보시면 팬데믹에 대해서 요즘에 이런 게 유행합니다. 키워드 검색을 해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제 그 말들이 이제 나가고 있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팬데믹을 검색을 해봤더니 최근 3개월 동안에 팬데믹에 대해서 공포, 우려라는 부분들이 많이 돌고 있어요. 이거를 왜 해드리냐면 이제 여러분도 나중에 할 때 빅데이터 분석하실 때 이 감성 분석을 꼭 하셔야 돼요. 앞으로 부동산은 상권 분석이든 뭐든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요. 지금 직방도 다른 모든 프롭테크를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감성 분석이 훨씬 더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어느 아파트가 좋아요? 뭐가 좋고 안 해요. 아름다워요. 끝 이거예요. 학교가 많아요. 끝이에요. 갔더니 뭐 마트가 많고 어디 김포 같아 맥도날드가 들어왔어요. 끝 이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건을 투자한다. 왜? 30, 40대가 작년에 많이 집을 샀는데 30, 40대는 주로 어떻게 검색했어요? 직방, 호갱노는 이걸 통해서 온라인 검색을 많이 했고 서울에 있는 물건을 광주에서도 검색했어요. 핸드폰으로 검색하면 검색 IP가 다 남아서 직방에서 그걸 보고 어느 지역에서 많이 들어왔는지를 알아서 뭘 차립니까? 거기다가 모델하우스를 차려요. 서울에다가 안 하고 광주에다가. 그래서 완판돼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울 구도심에서 물건을 분양하는데 분당 신도심이 잘 산다고 거기다 깔아요. 아무도 안 사. 그런데 광주에다 차렸더니 광주에서 돈 버신 분들이 서울 거 다 사. 근데 서울 가지 않고 광주에서 그냥 사. 집도 안 봐요. 어차피 집이 없잖아. 청약인데 뭔 집이 있어요. 그럼 다 계약해요. 서울 어디래? 거기 분당 옆이래? 다 사요. 분당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서울역에 내려서 분당 어디에 더 가셔야 돼요. 막 이러잖아. SRT 탔어야 되나? 막 이러면서. 자, 공포와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팬데믹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뭔지 모르지만 다 퍼지면 죽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거 있다는 거죠. 자, 중요한 거. 공포와 우려인데 밑에 보시죠. 진심과 안전이 같이 커 있어요. 공포와 우려, 심리적인 게임이라는 거죠. 팬데믹은 절대 경제적인 게임이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지금 무너졌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건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비 효과처럼 번지는 것 뿐이지만 사람들의 심리적인 부분에서는 팬데믹이 갖고 있는 건 경제 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공포와 우려고 나는 살아남아야 돼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안전에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안전하게
뭔가를 하게 된다면 사람의 심리가 누그러들 수 있고 그러면 팬데믹에 대한 공포가 줄어들면서 사람들이 콩깍지가 벗어지면서 현실을 보게 되죠.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정치학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빨리 이 공포를 없애기 위한 작업들을 하는 거죠. 누가 제일 잘했어요? 안철수가 제일 잘했어요. 흠뻑 땀 젖은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뭐야? 아, 의사였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정말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분위기를 완벽하게 반전시켰어요. 갑자기 호평이 막 쏟아지고 진정성이 느껴지면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자기 의사니까 가서 자원봉사했는데 이걸로 끝났어요. 그 전까지 정부에서 뭘 별짓을 해도 다 못 믿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왠지 측은하고 안심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 뭐가 나왔어요? 방송에서 코 이거 밴드 나오고 자고 있는 모습 계속 틀어주죠. 왜 틀어줘요? 안심하라고. 공포하지 말고 안전하다. 지금 하고 있다 보여주는 거죠. 언론도 심리 플레이 하는 거예요. 언론도 동참해서 하는 거죠. 어떤 언론은 다른 거 계속 보내지만 또 일부 언론들은 계속 보여주면서 우리 너무 막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갈 필요 없는데 조금 천천히 가자. 마음 다스리게끔 해주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외상이지 거의. 자, 코로나가 리세션 됐다. 유럽 공장들 조사. 자, 시작됐냐? 사실상 시작됐다고 봐요. 그래서 뭐라고 보냐면 키워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보시면 자, 글로벌 경기가 침체됐다가 나오는데 잘못된 거죠. 침체는 아니고요. 디프레션 가야 되고 그냥 일시 후퇴에 직면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죠. 기사를 좀 잘못 쓴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언어에서 골라내셔야 돼. 안 그러면 그냥 같이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하나하나 때문에 완벽히 바뀌는 게임이에요. 자, 유럽 자동차 공장 문 닫았죠. 그리고 봉쇄 정책, 방역 격리, 그다음에 뭐 금융시장 패닉, 그다음에 일자리 없어지고, 야 이런 것들 보면 그대로 뉴스에 다시 또 도배해서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리세션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뭐가 오냐? 인력 감축이 온다는 거죠. 인력 감축이. 그러면 인력 감축은 고용 불안으로 오는데 고용 불안의 가장 큰 피해를 누가 받아요? 미국이 받아요. 미국은 유가 때문에 받죠. 유가의 등락 때문에 고용이 흔들리고 미국은 고용 지표만 좋아져도 금리를 올려요. 경기가 좋다고 판단하고.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유가와 고용만 보면 되는데 그러면 고용이 좋아졌다는 얘기는 유가가 올라가는 건데 지금 미국 유가가 장난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고 막 요즘에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나오는데 그럼 고용도 문제가 생기는데 반대로 그거와 연관선상에서 다른 지역들도 고용이 안 좋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리세션이 오는 게 위험한 이유는 그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라 그로 인한 효과에서 고용 불안이 여태까지 올라왔던 고용 불안이 한 방에 간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고용 불안이 가면 돈을 지급해주면 돼요. 기업에서 유급휴가 주면 되는데 못 준대요. 왜? 돈이 없다고. 근데 없진 않죠. 설비 투자를 2년 동안 안 한 기업들이 그렇게 중소기업 말고요. 대기업들은 설비 투자를 그렇게 많이 안 해서 특히 반도체는 사실상 인력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다 기계이기 때문에 이게 반도체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벌어도 사실상 그게 크게 고용의 혜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은 정해져 있고 생산량은 엄청나게 늘어나는 기계화 생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인력, 제조업들은 힘든 거죠. 인력을 다 빼야 되는 거니까.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거나 아까처럼 밀집해서 생산할 수밖에 없는 것들은 지금 다 강제적으로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후퇴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용이 좀 불안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어떤 효과를 갖고 올지를 고민하는 게 좀 빠른 거죠. 자, 그래서 소비 감소와 기업 생산 저하가 고용시장 위축으로 온다. 이게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리세션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우리가 감염된다 안 된다 이거가 아니라 이로 인해서 나온 마지막 결과가 결국은 사람을 자르는 일이 합법화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다시 왔다는 거고 기업은 알고 있으면서 진행한다는 거예요. 기업은. 그래서 지금 어려워서 하는 기업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 급격한 경영상의 위기가 노동법에 나와 있는 거죠. 급격한 경영상의 위기로는 해고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게 되죠. 이게 급격한 경영상의 위기예요. 그런데 보세요. 코로나가 급격한 경영상의 위기는 아니에요. 그죠? 코로나는 해결됐어요. 거의 지금 해결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로 몰아가는 거예요? 리세션을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려우니까 급격한 경영상의 뭐 CJ나 이런 데가 하루 문 닫는다고 롯데백화점이 하루 뭐 일주일 문 닫는다고 망하지 않잖아요. 그 롯데는 아예 그냥 이제 유통으로 바뀔 생각으로 다 이제 처분하고 있고 이마트도 이미 이거 전에 이마트 부지를 다 팔았어요. 롯데도 이미 신동매 회장 찾아오기 전에 되면 팔겠다고 해서 모든 롯데마트 매장들 다 정리하고 어떤 거 유통으로 다 하고 어떻게 한국의 아마존이 되겠다 지금 선언을 하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 코로나는 아니더라도 자기들이 기업 구조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건 작년 퍼펙트 스톰 얘기 나왔을 때 이미 경기 침체가 올 걸 알고 있는 거죠, 기업들은. 그 준비를 했다는데 뭐가 온 거예요? 이야, 때가 왔네.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분노해야 될 거는 이런 걸 분노해야 돼요. 기업이 이런 데에서 공적으로 나서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면서 어렵다고 얘기하면서 무급을 주면서 돈은 지원받고 그리고 자기 돈 벌든 자사주 사서 주주만 배불리게 하는 상태로 가면 시장이 재편되죠. 그래서 지금 문 닫는 데가 많은 것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함부로 강제로 할 수 없는데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아무도 이거를 뭐라고 하지 못하죠. 그래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기업들 문 닫지 마세요. 나라가 고용 안정자금 90%까지 준다는. 결국은 여기까지 온 거죠. 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정부도 이걸 안 하면 뭐가 걸려서? 4.15가 있기 때문에 당장은 안 돼요. 대구 봐요. 4.15 지나서 준다고 그러니까 난리 나잖아요. 물론 어떤 얘기가 있겠지. 무슨 진심인 아니더라도 뭐가 있겠지만 어쨌든 걸려있는 게 다 있단 말이에요. 서로 간에 이익 집산이 되기 때문에 있죠. 그런데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크게 나와야 되는 건데 안 하고 조용히 넘어가고 있다는 거를 꼭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어려워서 다 그럴 것 같지요? 안 그래요. 그렇게 세상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은 살아남고 다 뭐예요? 인수합병 통해서 다시 재계 순위가 바뀌는 그걸 보고 있다는 거죠. 리세션에 대해서 그래 뭐가 있냐? 경기 침체. 오래 가다가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아유, 오래 가려나 보다. 뭐 이런 것 같아. 리세션에 대한 감성어도 사람들이 볼 때 우려 공포보다 팬데믹은 우려 공포가 큰데 그냥 경기 침체 형태로 가겠다. 아까 침체 후퇴이지만 침체는 아니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 상태로 가면 경기 침체도 오지 않을까라는 마음적인 부분들로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게 나타나고 있어요. 침체가 크죠. 그래서 사람들은 전반적인 사람들의 심리적인 상태는 침체를 받아들이고 있다라든가 예상하고 있다기 때문에 이 충격이 당장은 깊지만 오래 가진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침체가 오면 이제 거기에 맞는 옷을 입기 시작하죠. 뭔가를 줄이기 시작하죠. 제일 먼저 소비 줄이고 뭐 덜 먹고 덜 쓰고 뭐 이런 것들 안 보고 막 이런 것들인데 이제 그런 마음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검색어에서 나올 수 있어요. 실제 그러면 이 리세션이 전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냐 했더니 예전과 다르다. 예전에도 침체가 있었지만 이번에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게오르기 에바 그 IMF 총재죠. IMF는 세계은행을 관장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내년에 회복된대요. 아까랑 똑같이 S&P 얘기와 같아요. 지금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만 내년에 5% 성장을 할 거예요. 지금은 어렵지만 내년에 회복될 거예요. 세계적인 사람들, 세계의 분위기들은 어렵지만 이게 장기 침체의 가능성은 아니다라는 것들에 대부분 다 의견을 같이 하고 있어요. 코로나19 확산이 멈추면 빠르게 성장하고 강하게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자,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돈이 풀리면 이 돈이 어디로 갈지와 그 돈이 머물렀던 자리가 어떻게 일어날지가 달라진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코스피가 떨어지는데 원달러 환율 오르는 반대 현상이잖아요. 그리고 외국의 순매수는 나가죠. 계속.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돈이 빠져나간다 생각을 하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나라가 작년 퍼펙트 이후로 경기 침체가 왔으면 지금 빠져나가는 달러 런들은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죠. 과거에 IMF나 금융위기 때 아시아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미국으로 흘러들어간 거 똑같은 케이스예요. 그런데 작년에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남북관계도 있고 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걸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우리나라가 문제가 있어서 빠져나가거나 아시아가 빠져나간 게 아니라 얘네들이 불안해요. 아까 봤죠. 리세션이나 이런 거에 공포감 때문에 그냥 현금이 있어야 돼요. 지금은 그냥 돈이 필요한 거지. 기업이 잘못돼서 야 망할 것 같아 돈을 빼는 게 아니라 야 내가 죽겠어 빼는 거예요. 미국 보세요 지금. 미국에서 지금 들어오는 스포츠 스타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빨리 들어와요? 여기가 더 안전해요. 영어로 얘기했잖아요. 미국 사람이야 안전해요. 한국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코로나 괜찮아요. 맞았어요. 음성. 막 14일 고기 해 먹었어요.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안전한데 돈은 왜 빠져나가지? 왜? 그 사람 돈이니까. 미국 달러니까 미국이 가져가는 건데 왜 가져가요? 투자가 아니라 죽겠어. 지금 막 총 사야 돼. 총. 이런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안정돼야 돈이 들어올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안정됐다고 했는데 미국이 안정돼야 돈이 다시 들어올 거란 말이죠. 자, 이 얘기는 빠져나간 달러는 쉽게 들어오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디가 문제가 커요? 주식이 커요. 부동산은 문제 없어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는데 부동산은 문제 없습니다.
주식은 안 돼요, 지금. 함부로 들면. 지금 뭐 삼성전자 샀다가 오른 삼성전자 판다? 이거 삼성전자하고 데이 트레이딩이에요. 삼성전자도 위험해요. 왜? 삼성전자는 반도체예요? 아니죠. 가전이 있잖아요. 가전은 LG죠. 그죠? 가전은 LG지만 삼성도 가전이 있잖아. 걔네도 양축으로 가야 되잖아요. 반도체 생산하니까 온라인 크니까 뭐 서버 증설화 들어가. 반도체는 기계가 생산하는 거 사람이 생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용에 직접적 영향을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자기는 돈을 벌고 자기는 괜찮을 거 주주들은 괜찮을지언정 삼성전자가 망하지 않는다고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삼성전자 망하지 않나? 아니에요. 삼성공화국, 삼성은 그냥 삼성이죠. 인수합병 되면 미국에 가져갈 수도 있어요.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삼성전자하고는. 그런데 지금 무슨 외국에서 돈을 빼는 거는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 돈을 들어와야 돼. 지금 문제는. 근데 외국 돈이 왜 안 들어와요? 우리가 싫어서 나간 게 아니라 자기가 어려워서 빼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편해져 나가는데 지금 보세요. 아까 편해지겠어요?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걔네들은 인구가 더 많아. 우리는 3년이 바다라 나가면 빠져 죽지만 걔네들은 평원이야, 평원. 계속 도망 다녀도 LA야. 그렇잖아요. 걸린단 말이에요. 유럽은 어떻게 돼요? 기차 타고 12박을 가도 유럽이야. 시베리아도 마찬가지고. 똑같아요. 결국은 뭐예요? 주식에서 빠져나간 돈이 쉽게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은 위험하단 말이에요. 주식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00포인트 밑에까지 떨어져도 무방해요. 무방해요. 그러니까 주식에다 돈을 담그려면 확실한 거에 담그는데 이 확실한 거는 우리가 뭐 상위 몇 쿨 이게 아니라 아까 말했잖아요. 언택트 하면서도 택트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2년, 3년씩을 코로나를 짊어지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은 그걸 잡아내야 돼. 그게 삼성전자가 아닐 거란 말이야. 그 삼성 바이오냐? 그건 모르죠. 신라젠이냐? 그것도 몰라요. 셀트리온? 요건 좀 가능성 있잖아요. 저는 주식을 안 하니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포페트섬 찍고 났더니 댓글에 뭐 네가 뭘 아느냐 뭐 경제학자 저는 경제학자 아닙니다. 뉴스를 보고 이 정도 판단하는데 경제학자들은 더 해야죠. 일반인들도 뉴스 한 3개월 보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을 왜 몰라요? 자세히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돈은 빠져나가는 거. 그러니까 지금 달러가 빠져나가는데 부안해동할 일이 아니라 야 돈이 많이 필요하나 보다. 그냥 나가는 거고 걔네 돈이 다시 들어오려면 외국 투자자가 다시 들어오려면 투자로 들어오려면 우리가 메리트도 있어야 되지만 지네가 돈이 있어야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네가 가져간 돈을 갖고 있다가 다시 들어오면 모르는데 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기들 생필품 사고 뭐 하는 대로 자기들 주주들 빠져나가고 걔네들도 주주도 있을 거니까 우리가 라임 사태 나온 거 보셨잖아요. 돈 뭐 회수가 안 되잖아요. 걔네들도 그런 사태가 안 나기 때문에 빠져가서 주는 방식인데 우리는 다 날려먹었지만 걔네들은 뺏어 줄 수도 있는 건데 그 돈이 들어오려면 우리나라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자기들이 문제가 없어야 돼요. 내가 먹고 살아야 투자를 하지. 내가 먹고 살기 죽겠는데 돈을 빼지. 뭘 투자를 하겠어요. 사모님 이러시면 안 돼요. 야 내가 죽겠는데 이런 건데. 지금은 그런 시각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주식은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고 그 변동성은 지금 외인이 하는 게 아니라 개미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미들 중에서도 중개미, 작전 세력들이 계속 치고 빠지고 하면 왜? 그 차익 먹는 게임이고 공매도 게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매도 중단시키는 거고 거기에 휩쓸려 가서 자 이때가 삼성전자 살 거야. 옛날 5만 원대 샀을 때 100만 원 됐잖아. 지금 사면 100만 원 될 것 같아? 옛날 5만 원대 샀을 때 주식의 양과 지금 얼마나 했어요. 그게 올라가면 말이 안 되잖아요. 저보고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4만 원 샀을 때 한 10만 원 되지 않을까? 그게 5만 원 사서 100만 원 되는 속도하고 똑같아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 양이 얼마나 많은 양인데. 그리고 그 다 같이 올라가지 않잖아요. 계속 팔면서 가니까 흔들린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주식을 늘릴 때 가장 불안했던 것들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변동성이 심해질 수 있어서 추세가 딸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했는데 그런데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걸 해서 늘려서 그 돈으로 뭐 해야 돼요? 다른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한 거잖아요. 지금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가계부채는 어떠냐 우리나라가. 가계부채도 위험하지 않냐. 가계부채 보시면 일정해요. 부채도 그렇고 정부는 이걸 가지고 얘기하다. 어떤 얘기 하냐면 LTV 낮춰놨고 이미 그죠? 작년 그렇게 규제 심하게 해서 그리고 DSR 걸어놔서 이제는 소득 대비 못하기 때문에 대출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부동산 대출도 안 되지만 가계 운전자금 대출도 안 돼요. 빚 갚으려도 돈을 못 빌려요.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은행 가계 대출이 늘었어요. 2월 달에. 이건 뭐냐? 공급이 많았던 게 입주 시점이에요, 지금이. 입주 대출이에요. 집단 대출. 그래서 개인 대출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수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개인 대출이 아니고 잔금 들어오는 집단 대출이기 때문에 늘어날 뿐이지 가계 대출에 큰 영향이 없어요. 우리나라 가계 대출 건전성은
뭐 사람들이 많이 높다 막 하지만 우리가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늘어나느냐의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속도가 그렇게 깊지 않아요. 갑자기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구조적으로 그렇게 못하게 막아놨기 때문에. 그리고 보시면 파란 선과 노란 선이 대출 이 나오는 그 가계대출에 지금 우리 부채죠. 가계 부채하고 앞으로의 부채 전망인데 큰 차이 없어요. 그런데 진폭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주택 구매 심리예요. 밑에 보시면 주택 가격 전망, 주택 가격 전망이 2019년도에서 내려갔다가 점점 올라오다가 요즘에 꺾였죠. 자, 이 꺾인 걸 보고 하락 아니냐? 하락 아니냐? 근데 우리나라가 정부에서 기가 막히게 어떻게 나눠놨어요? 6, 9, 12로 나눠놨죠. 6, 9, 15도 나눠놨죠. 6, 9, 12, 15. 6, 9, 12, 15. 9억 끊어놨죠. 여기 끊어놓고 이렇게 끊어놨잖아요. 자, 이게 뭐예요? 6억까지는 가능하죠. 자금 조사만 쓰면 막 잘 재료 쓰면 되잖아요. 자, 9억까지는 하지만 9억 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중위권 그룹에 9억이 들어왔죠. 자, 12억까지 갈 수 있어요. 여기 넘어가면 대출이 줄어들죠. 줄어들지만 12억은 시세. 12억은 뭐에 가까워요? 공시지가 9억 가까이 있기 때문에 뭐가 가능해요? 주택연금이 가능하죠. 올려놨잖아요, 이번에. 여기까지도 안 되면 연금 넣어라고 할 수 있죠. 자, 15억은 고가주택이죠. 지금 어디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위가. 이 가격대는 전체 통계금에서 큰 덩어리지가 떨어지는 거지 이 밑에는 지금 움직임 별로 없어요. 오히려 더 여기가 올라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희 장모님 집, 항상 말씀드린 저희 장모님 집이 신정 항마을 1차인데 제가 작년 말인가 재작년 총가 사드렸는데 2억 6천대에 사서 지금 4억 찍었어요. 계속 올라요. 그리고 댓글이 달려요. 신혼부부 살기 너무 좋아요. 어르신들이 많던데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올라요. 6억이 맞춰지고 있어요. 제가 뭐라고 권했냐면 모든 33평, 그러니까 중위권 그룹 내 33평들 9억까지 취소할 것이다. 그래서 9억이 걸리니까 그러면 앞으로 24평대에서 6억까지 오를 것이다 라고 작년에 계속 얘기해서 지금 거의 오르고 있어요. 왜? 밑에가 올라올 시기에 위가 떨어질 시기도 이거 위 떨어지는 거는 심리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 조정받으면 떨어져요. 가격의 문제니까. 밑에가 오르는 것들은 분위기가 그냥 올라오는 거고요. 이건 쉽게 안 떨어져요. 왜? 여기서 뭐가 걸려 있으니까. 요 사이에 뭐가 걸려 있어요? 5억에 5 플러스 알파에 전세자금 대출이 걸려 있죠. 얘가 있는 한 이 밑으로 쉽게 안 떨어진다는 거죠. 전세자금 대출에다가 더하기 5 하면 어떻게 돼? 10억짜리 집 살 수 있잖아요. 전세 받아서 끼고 사는, 지금은 끼고 사지 못하게끔 막아놨지만 사실 그렇게 사셨던 분들이 많이 계셔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그래프가 꺾이지만 이 부채 위에 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도 반등칠 여력이 있고요. 미국은 역시 이 그래프와 비슷해요. 자, 그래서 한미 통화 스와프도 이번에 300억 달러 정도인가 뭐 했다고 나왔잖아요. 자, 이걸 통해서 하는데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 지난달 1월 말 기준으로 9위예요. 그리고 2월 달 기준으로 4.8억 달러 감소했지만 여전히 총량전이 있습니다. 자, 한국은행이 보유한 거예요.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거예요. IMF 이후에서 우리가 큰 충격을 받아서 달러를 갖고 있어요.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데 지금 증시에서 돈이 다 달러가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달러 풀겠다고 하죠. 기사 나오잖아요. 달러를 조만간 풀겠다. 그 얘기는 증시에서 빠져나간 돈은 이 돈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돈 빠져나가면 오해하면 안 돼요. 한국은행에서 보유한 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시중은행에 기업들에 투자되어 있는 돈이 회수되니까 그걸 달러로 바꿔서 가져갈 뿐이고 그게 그만큼 나갔다는 건데 그러면 시중에 달러가 얼마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죠?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보유들은 아직 있어요.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고요. 또 스와프라는 건 뭐예요?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마이너스 통장. 양국 간의 마이너스 통장. 야, 내 돈 나 좀 힘드니까 친구한테 너 잠깐 안 쓰지? 네 돈 좀 쓰자 이거예요. 미국한테 얘기한 거고 우리는 그전에 일본하고 했는데 일본하고 지금 사이가 안 좋으니까 안 하고 다른데 스위스하고도 돼 있고 캐나다하고도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의 문제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달러가 빠져나가는 거고 갑자기 뭐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그런 걸로 하는 건 이런 걸 못 보는 거야. 그 돈은 개인 돈 나가는 거고 회사 돈 나가는 거고 이거는 나라의 달러는 아직 있고 이것 때문에 달러가 빠져나가서 외환시장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외환시장 거래가 되는 시장이니까. 여기서는 달러는 거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유하고 있는 거니까. 거래가 되는 게 위험하니까 적정한 돈을 달러를 그러면 시장이 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결제대금을 달러를 했던 사람들은 풀 달러가 있으니까 바꿔서 쓰면 되니까 좀 여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쁘지 않다. 지금 미국에서 빌려온 돈 중에 40억 달러 정도를 다음 주에 풀겠다가 얘기하는 거죠. 한 번에 다 풀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조금씩 나눠서 시장 봐가면서 환율 조절해야 되니까 그렇게 푸는 거예요. 전혀 나쁘지 않아요. 지수적으로 보면.
대신 기업 대출이 더 이상하게 증가했어요. 분명히 기업은 설비 투자 안에 돈이 좀 남아있을 거라고 했는데 기업 대출이 증가했는데 재밌는 거 보세요. 팬데믹 선언한 시점부터 기업 대출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나오냐면 기업이 대출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갚을 돈이 만기가 지금 다가와서 평소 같으면 설비 투자 돈으로 갚으면 되는데 대출을 왜 들어가요? 금리가 싸잖아요. 그러니까 비축한 돈을 갖고 있고 이참에 빌려서 갚는 거죠. 손해 안 보는 게임 하는 거예요, 기업들을. 그래서 실제 보시면 은행 대출, 원화 대출 중에서 회사 채수는 발행도 있지만 늘어났어요. 근데 팬데믹 선언 이후에 급격히 늘어나죠. 지금 회사 대출이 늘어났다, 기업이 어려워? 절대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업은, 중소기업, 이게 막 제조업 이런 데는 어려워요. 고용이 많으니까 대기업이 대면합니까? 재택근무 하잖아요. 제조업이 재택을 어떻게 해요? 기계를 밀린 기계 집에 가져가서 집에서 밀고 있어요? 그거 못 하잖아.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대기업들은 어떻게 돼요? 다 나가서 집에서 하잖아요. 그럼 전혀 문제가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하여튼 이쪽은. 근데 이 기업이 이 대출은 중소도 있겠지만 대기업 대출들이 많이 했다는 얘기는 회사채가 3월달 주총, 4월달 주총하잖아요. 그때 맞춰서 잔고 증명해야 되거든요. 부채를 제로 시켜놨다가 다시 빼야 되는. 그래 돈을 넣었다 뺐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많다. 근데 이걸 가지고 기업들은 대출 안 해줍니다라고 하면 기업들이 뭐 안 해요? 아, 그럼 나 장사 안 해. 이래버리면 경기가 더 침체되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도매급으로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거. 대신 뭐라고 하냐? 고용 줄이지 마라. 고용 줄이면 안 한다. 고용 줄이면 안 한다. 대신 고용 유지금 줄 테니까 유지를 계속 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묘한 법상에서 줄타기를 기가 막히게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러기 때문에 저는 뭐라고 얘기해요? 팬데믹이 와도 절대 우리 경제가 쉽게 침체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 기업들이 지금 실탄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5분 정도 쉬었다가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